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천만원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둘째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타 금융투자상품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는 금융투자소득금액과 기본공제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 작은 기본공제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소득, 즉 환급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은 전부 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이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입니다. 금융투자소득도 예정신고 납부가 있고 또 확정신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먼저 예정신고 및 납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에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은 첫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두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입니다. 금융투자소득도 예정신고 및 납부가 있고 또 확정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이 말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굳이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즉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받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납부할 대상은 첫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그럴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결국은 이 둘 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서 세금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금융투자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또는 세액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도 신고 대상이 되고 결손금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 결손금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기간, 신고 기간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반기라는 것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1월, 6월의 지급이다. 그러면 말일 6월 30일로부터 2개월, 8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 정려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부담부 정려 채무액이어서 양도로 보았을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이 경우에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납부 대상은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세액 대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이 말은 원천징수를 했거나 위에서 이야기한 예정신고를 했는데 그때 낸 세금 대비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예정신고나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끝이 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급세액이 있는 자.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나중에 손실과 합산을 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원천징수를 당하거나 세금을 낸 적은 없지만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 차감을 위해서는 결손금 확정을 해야 하니까 이때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원천징수되어서나 비과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이 말은 이번에 환급세액이 있는 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된 경우는 확정신고가 불필요하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확정신고 납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또 납부세액이 있다면 세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경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납세자가 금융투자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세무당국은 결정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자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정신고, 확정신고 내용에 탄료 오류가 있다면 세무당국은 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결정 또는 경정을 했는데 탄로나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또한 경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빈 서류로 신고 내용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사를 나간다든지 해서 세액을 결정, 경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 내용은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음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과세관청에 보았을 때 신고 내용에 탄료, 오류 등이 있어서 이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투자매매업자라든지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의 거래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납세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하고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시 최고를 하고 최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 또는 납부세액이 경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입니다. 예정 확정신고 납부세액이나 수시부가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다른 국세 가산금 등의 충당, 즉 상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다. 원래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원천징수를 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상 소득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천징수 기간은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다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고. 대상 소득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은 반기별로 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 계좌는 상반기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계좌 해지일까지, 하반기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계좌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세율은 20%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이지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20% 세율이 됩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인데요.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순차적으로 합산해 나가면서 반기별 투자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에 대해서 결손금을 손익계산합니다. 결손금도 신고를 해야 차후년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신청 계좌는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금액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이 적용이 되는데, 인출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정 원천징수세액, 즉 수익 곱하기 20%가 인출 제한됩니다. 초과하는 거래부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은 3억 미만의 경우에 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200만 원 곱하기 20% 하면은 40만 원이 됩니다. 즉 40만 원은 인출 제한이 된다. 그러면은 2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은 인출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감해도 하반기에도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잔여분 결손금은 이월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납부는 금융회사 등은 인별 원천징수 세액을 인별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2월 30일은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해지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 금액이 기재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그 마지막 달이라는 것은 6월 말이면 6월 말, 12월 말이면 12월 말이 되겠죠. 다음 달 말까지니까 8월 31일까지 또는 2월 28일까지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의무적으로 발급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중도 해지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손금 통지서는 원천징수 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 결손금 통지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만,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투자결손금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다음에 특정 금전 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하고 원천징수 시기를 일원화했습니다. 기존에 원천징수 과세가 적용되는 특정 금전 신탁 등의 원천징수는 이자 배당 소득이 대상 소득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금융투자 소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 배당 소득이 신탁에 기속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이의 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개정하는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48의 2조인데요. 148의 3조를 준용한다. 148의 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148의 2에 따른 원천징수라는 것이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로서 계약형 집합투자기구가 분배, 환매,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도관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원천별로 따로 구분 징수하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소득과는 통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니까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신탁, 특금이라고도 한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예탁받아 이를 대출이나 채권 등에 적절히 투자한 뒤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신탁이라고 하며 특정 금전 신탁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암 회사채를 구입해달라고 지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의 지급명시에서 제출입니다. 지급명시에서 제출 업무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소득세 납세 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시서를 만들어서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명시서를 세무당국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퇴직소득에 더하여 금융투자소득도 지급명시에서 제출 의무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제출기한은 이자 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현재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 현행은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KOTC에서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 내역 등 주권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거래 내역으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보관 의무, 금융회사 등은 개인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장내외 거래 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래내역 제출 의무. 금융기관 등은 국세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하기 전에 제출하던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보관 의무는 없는데 여기에는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권거래세율 인하 방침입니다. 정권거래세율은 코스피는 0.1%에 농어촌 특별세 0.15%는 또 별도입니다. 그러면 0.25%가 됩니다.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 비상장 장외거래는 0.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하고 22년은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기 때문에 0.08, 0.23, 0.10, 0.43%로 다운되고 2023년에 가서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0%, 하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인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0.15% 그대로 납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25%에서 0.15%로 인하됩니다. 코넥스는 0.10%에서 그대로고 기타의 경우에는 0.45%에서 0.35%, 0.1% 인하됩니다. 이 기타라는 것은 비상장 장외거래를 말합니다. 네, 오늘은 혁신 성장 지원 및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계산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